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이주원. 김수민입니다. 네,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이면 춥다라고 느낄 정도로 날씨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또 날씨만큼이나 달라진 한 주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아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월요일 아침 힘차게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이죠. 우리 수민 씨 인사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온 김수민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가을 배경 화면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찾아뵀었는데 사실 여름 날씨가 계속 지속이 됐던 모양이라서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말을 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한밤 자고 나니까 바로 가을 날씨가 됐더라고요. 이 가을 장마 덕분인지 날씨도 한풀 꺾이고 조금 더 시원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 증시도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수민 씨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또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연휴는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무래도 그때는 좀 더웠다 보니까 네. 집에서 에어컨 틀고 쉬고 좀 좋은 시간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원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진짜 많이 쉬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휴 끝나고도 우리 수민 씨를 못 봐가지고 제가 굉장히 아쉬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저번 방송에서 봤을 때보다 지금 날씨가 진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만큼이나 오늘 또 주식시장에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수민 씨와 힘차게 우리 방송 끌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또 준비된 코너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핫이슈부터 경제 지식까지 그리고 미국과 국내 증시 브리핑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기대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알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 저희 인베스테이너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국내 증시 브리핑 주원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전장에서 코스피는 경기 침체 우려 완화에 시총 상위 제조업 대형주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경기, 특히나 고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장중에 S&P 500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위험자산 선호도도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약 21만 건이었죠. 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4개월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FOMC에서 불거진 고용 우려가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를 포함한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 일제히 반등하는 미국 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는 경기 우려 완화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가 매수세 유입되었습니다.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 전환하면서 우리 시장 상승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일 빅컷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우려에 약 1조 원이나 순매도한 외국인이 전장에서는 현물 매도 규모 대폭 축소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전거래일 매도 규모는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치였고요. 전장에서는 삼성전자 11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순매도세 나오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쏘아 올린 굉장히 큰 공이었죠. 하이닉스 역사적 저점 찍었었는데요. 이는 저가 매수세 유입되기에 굉장히 좋은 밸류에이션이었고 경기 우려 완화가 어쨌든 명분을 좀 제공해주기는 했지만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는 좀 잔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듯이 금리 인하에 반등을 했고 전거래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서 전장에서는 유한양행이 이 길리어드발 호재에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25일 대왕고래 2차 전략회의를 앞두고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주 상승했고요. 계속해서 관련 이벤트들 지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은 투심 회복에 엔터게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가운데 화장품 2차 전지 또한 가세를 하면서 상승세 이어가줬습니다. 끝으로 원달러 환율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에 따른 금리 상승분 확실해지면서 0.9원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국내 증시 알아봤고요. 우리 간밤에 미국 증시 어땠나요? 네, 간밤 미국 증시 브리핑도 준비를 했습니다. 3대 지수부터 볼 텐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38.17포인트 상승하면서 42,063.36의 거래를 마쳤고, 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1.09포인트, 65.66포인트 하락하면서 5,702.55와 17,948.3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라서 금리 조정을 인하했는데요. 이례적인 B컷을 진행했던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0.5%포인트 인하의 B컷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경제 약화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안정되었다, 이런 부분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번 주가 이 미국 증시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S&P 500 지수가 저항선인 5,670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저항선을 넘어선 구간들을 계속해서 유지해줄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이 구간에서 좀 더 내려가게 된다면 다음 달에는 더 큰 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지켜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인 PCE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8월에는 이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1%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2%의 인플레이션 목표에 가까워지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신호들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PCE 물가지수 발표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상황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런 증시 상황들에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원 씨, 오늘의 핫 이슈에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의 핫 이슈 우리 수민 씨에게 질문을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되면 좀 수혜가 될 만한 주가 어디에 있었죠? 우리 주원 씨가 저한테 예습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살짝 봤더니 네. 이 금리 인하를 하면 제약 바이오주가 잘 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가 바로 제약 바이오주죠. 네, 이 유한양행이 그 호재를 받고 얀센과 차세대 EGFR 표점 항암 치료제 공동 연구 개발을 종료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지난 20일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한양행은 2018년 체결된 기술 이전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서 유한양행이 받을 수 있는 단계별 마일스톤 기술료도 당초 12억 500만 달러에서 9억 달러로 줄기도 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4세대 이 EGFR 공동 연구 개발 종료 이유에 대해서는 렉나자와 얀센의 이중 항체 아미반타맙의 병용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서 이 변이 바이러스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유한양행에게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유한양행의 호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한양행은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HIV 치료제를 공급 체결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어떤 실적보다는 당장 보여지는 실적보다는 신약 개발 이런 것들에 조금 호재를 받으면서 잘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이나 이 HIV 치료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은 호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됐던 얀센이란 기업, 수민 씨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우리한테 백신으로 유명한 기업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한창 유행일 때 백신을 맞아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화이자냐, 모더나냐, 얀센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얀센 이야기가 여기서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참 코로나 정말 얼마 전 이야기 같은데 이제는 네. 좀 이 이름 자체가 생소할 만큼 시간이 너무나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또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코로나가 우리 주식 시장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철강 금속으로 또 강세를 끌어주셨던 또 우리 종목들이 있었죠. 바로 경영권 분쟁 이야기였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 아연의 최대 주주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영풍과 고려 아연이 같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영풍 정밀은 여기서 함께 20일 장 초반 29% 이상의 상한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MBK 파트너스는 다음 달 4일 영풍 정밀을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풍 정밀의 입장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영풍 정밀 측은 영풍과 장영진 고문이 기업 사냥꾼 MBK 파트너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당사와 아무런 사전 협의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고려 매수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당사가 보유 중인 고려 아연 지분을 좀 이용을 해서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자명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과정에서 모든 주주와 사업적 가치를 올리기 위한 것에 경영자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핫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핫 이슈 알아봤다면 우리 수민 씨가 준비해온 핫 이슈 한번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두 번째 핫 이슈.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 이 가을 날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핫 이슈도 이 가을 날씨의 호재로 작용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바로 아웃도어 매출인데요. 오늘의 핫 이슈가 이 백화점의 아웃도어 매출 증대인 이유가 바로 외국인 관광객 덕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원 씨, 네. 등산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일진 몰라도 등산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요. 네. 바다보다도 또 산이 좋을 때가 좀 요즘은 많더라고요. 그렇죠. 또 바다보다 산의 매력이 알면 알수록 또 커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주원 씨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외국인 관광객분들까지 등산의 매력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한국에서 등산을 필수 코스로 넣으면서 아웃도어 매출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이 아웃도어 매장 내 외국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폭염이 지나가고 선선해진 9월 들어서는 130%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신세계백화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9월 18일까지 외국인 아웃도어 매출이 지난해 대비 무려 218%의 증가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백화점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중 10명 중 8명이나 이 아웃도어 매장에 들르는 것이 필수 코스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싶은데 주원 씨, 네. 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한국에 와서 네. 왜 이 한국의 아웃도어 제품을 구매하는 걸까요? 아마 한국을 왔더니 산이 참 많으니까 내가 네. 이번 여행은 좀 산을 타봐야겠다 생각이 들면서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한국에선 입지도 못할 옷인데 미국이나 이렇게 좀 개방적인 나라 가면 괜히 사와가지고 네. 좀 한국에선 입지도 못하고 그런 게 또 외국인들에게는 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우리 외국에서는 날씨가 조금 더 춥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가벼운 바람막이 제품들도 인기가 많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 주신 듯이 이 서울에서 유명한 산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행의 필수 코스로 지정이 되게 되면서 이 아웃도어 매출까지도 견인할 수 있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산을 사랑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산을 사랑하는 이유들이 이 아웃도어 매출에까지 이어졌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한국 등산의 매력이 외국인 관광객까지 이어졌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웃도어 상품들 중에서 특히나 어떤 상품이 인기일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아웃도어 제품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경량 패딩이나 조끼 같은 제품들, 바람막이 같은 제품들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보다 15에서 20%가량 저렴하다고 하니까 제가 이 여행을 왔다고 하더라도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원 씨는 이렇게 네. 해외를 나갔다 했을 때 네.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이 됐다고 했을 때 네. 주로 어떤 제품들을 많이 구매해 오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입지도 못할 옷을 좀 도전을 해서 사오기도 하지만 네. 또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도 좀 많이 사옵니다. 먹는 거랑 이런 입지 못할 옷들을 사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외국인 분들도 우리 한국에 왔을 때 15에서 20%까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쇼핑 기회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세계백화점도 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고객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다음 달 13일까지 글로벌 쇼핑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면서 한국의 등산 문화를
좀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 중이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쇼핑과 등산을 모두 함께 즐겨보고 이 매력까지도 더 크게 알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여름이라서 너무 더워 이러면서 등산을 가지 않았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을이 찾아왔으니까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 한국 내수시장도 살려보고 등산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원 씨의 핫이슈부터 저의 핫이슈까지 우리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이슈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생활 속에 적용해볼 수 있는 이야기들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주원 씨,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경제 용어들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겠지만 좀 독특하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용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 수민 씨와 좀 대화를 해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가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용어입니다. 이 기회의 법칙입니다. 기회의 법칙은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특히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선택의 중요성을 좀 강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금을 투자할 때 하나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 돈을 또 다른 투자에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항상 이 기회의 법칙을 염두를 해두고 결정을 내려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떤 선택이 더 큰 가치를 가져올지 그리고 다른 기회를 놓치는 것이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회의 법칙이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똑똑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다음으로는 부의 이전입니다. 부의 이전은 자산이나 부가 세대 간에 어떻게 이전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나 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의 이전이 발생을 하겠죠. 이 과정에서 자녀는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고 이는 세대 간의 경제적 차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의 이전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의 이전 방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네, 이 부의 이전 정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세대 간의 불균형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요한 주제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 이 세대 간의 경제적 불균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치적 노력이 이 부의 이전에서 필요하다면 이제는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대 간 이동성이 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부모 세대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사진 사다리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개념이 사회 불평등 척도를 의미를 하는데요. 부모 세대와 비교했을 때 내가 한 칸을 더 올라갈 수 있는가 아니면 더 내려가게 되는가 이것들이 바로 세대 간 이동성에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동성이 낮게 된다면 이 자녀가 부모의 지위보다도 낮아지는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사회가 평등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대 간 이동성이라는 것이 사회가 얼마나 평등한가를 판가름하는 지표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나라에서 세대 간 이동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어쨌든 세대 간 이동성이 낮아지면 사회적인 불만도 커질 테니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엔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소득 불평등은 한 사회 내에서 개인이나 가구 간의 소득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소득 불평등이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는 경제 성장이 어쨌든 혜택이 좀 고르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 사회의 안정성이나 통합성은 약화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곤층은 기본적인 생활 자체를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반면에 부유층은 더 많은 자원을 축적하게 되겠죠. 이런 불균형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더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소득 불평등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소득 불평등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이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이 될 수 있겠죠. 자산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것은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자산을 조합하면 한 가지 자산의 성과가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자산으로 요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 채권이나 부동산의 가치는 좀 오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항상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좀 유지하려고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수민 씨,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주실 용어 말씀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설명할 용어는 바로 공유 경제인데요. 이 공유 경제가 말 그대로 자원을 소유하기보다는 이렇게 나누어서 경제 활동을 축적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무래도 공유를 통해서 자원을 얻고 또 공유 킥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는 모습들 길거리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모델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중시하는 모델입니다. 불필요한 자원을 소유하는 대신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자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때만 해도 전기 킥보드를 모두가 하나씩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한 분이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경제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유 경제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도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유 경제 참 잘만 사용하면 너무나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오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경제 용어 좀 알아봤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 법칙부터 이 공유 경제까지 모두 현대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정말 알차고 재미있는 단어들로 돌아올 텐데요. 아직 헤어지기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또 준비해둔 공간이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연휴 동안 유튜브와 더 가까워졌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간에 이제 팍스탁 이 세 글자 치고 들어오셔서 좀 영상들 보시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거기에 다양한 이 투자자분들에게 또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 이 전문가님들의 의견까지도 있으니까요. 이것들 활용해 보시면서 좀 유익한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코너가 있잖아요. 네. 이 팍스 통신망 안내를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우리 충분히 휴식하는 기간을 가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 공부를 미룰 수 없는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벌써 9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다음 주면 10월이 찾아오는 만큼 이제는 올해가 가기 전에 더 미루지 말고 경제 공부 시작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팍스 통신망 접속해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바로 팍스 통신망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화면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럼 저희는 더 지체하지 않고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주사인 볼트 타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시면서 출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연휴가 이제 좀 끝났죠.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 분명 달라졌습니다. 시장 분위기 왜 달라졌는지 우리 좀 알아보고 가야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좀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패턴 또한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명절 후에 달라진 점과 왜 달라졌는지 요거 알아가셔야겠습니다. 거기에 금리 인하까지 좀 큰 이야기가 많았던 만큼 좀 알아가는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명절 왜 기다리셨나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참 가족들과 이 송편을 먹고 좀 뭐 원카드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게임하는 거, 놀이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전날 밤을 좀 새우고 이런 낭만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다 설에 가면 썰매도 타죠. 뭐 산을 다니고 이렇게 도심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조금은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런 낭만을 가지고 좀 설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이번 최근에 좀 조사한 결과로 보여지면 1위가 뭐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입니다. 요거 자체가 좀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위가 이제 한 5%의 차이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입니다. 3위가 이제야 뭐 친지를 오랜만에 만나서인데요. 이게 갑자기 차이가 확 커집니다. 사실상 뭐 친지를 오랜만에 만나서 명절이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쭉쭉쭉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이유들이고요. 이 7위 보시면 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죠. 보고 싶은 OTT와 이 추석 특집 개봉을 영화해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OTT 같은 경우에는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이유에 들어올 수 없었던 생소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일명 혼추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혼추족에 위한 이 제품들이 굉장히 이번에는 좀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 혼추족을 위한 명절 음식 세트라고 합니다. 이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무말랭이가 있고 우리가 흔히 명절에 본가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인데 어머니들이 좀 이런 걸 보면은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냥 장난삼아 에이 이런 거 먹으면 몸에도 안 좋고 집에 와서 먹는 게 좋다 하면서 우리를 좀 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추석을 보내시는 분들도 충분히 맛있는 음식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제품들이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좀 달라진 명절 트렌드 좀 본격적으로 봐야겠죠. 이번 추석은 좀 굉장히 더웠습니다. 하물며 뭐 전을 부치고 좀 기름의 냄새에 막 절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이곳을 탈피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산림청에서 숲 체험을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뭐 전통놀이, 숲 해설, 뭐 곤충 관찰 이런 뭐 자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달 굉장히 예쁘죠.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누군가 달이 이렇게 떴었나? 뭐 추석에 이 정도로 달이 이뻤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는데요. 실제로 달을 찍은 게 아니고요. 달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시장에 좀 사진이 전시된 이런 모습인데요. 일명 빛의 시어터입니다. 뭐 굳이 더운데 굳이 밖에 나가서 뜰지 안 뜰지도 모르는 보름달 기다리지 마시고 이 전시장 와서 예쁘게 사진 찍고 가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쨌든 이런 네덜란드 출신의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우리 보름달까지 띄워주면서 빛과 음악 그리고 첨단 디지털 기술들을 통해서 해석한 예술 전시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이 명절에 좀 전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이젠 명절에 대한 낭만이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씁쓸한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석은 극장가에서는 극성수기까진 아니어도 준성수기에 들어갈 수 있죠. 그만큼 요번에 대작들이 나오지 않았나 좀 기대를 해봤는데요. 예전만큼 추석에 대작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좀 지금 인기 안에 성황리에 좀 진행 중에 있는 이 베테랑을 좀 견제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저도 이번 연휴 때 베테랑을 무려 2번이나 봤습니다. 바로 이 정혜인 씨가 좀 뉴페이스로 등장을 하면서 제가 학생 때도 하지 않았던 이 연예인 아리를 하게 된 것인데요. 어쨌든 굉장히 정혜인 씨가 대세인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연기를 잘하고 이렇게 여심을 흔들 만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수민 씨 어쨌든 요 연휴 때 네. 영화 혹시 보셨나요? 베테랑 보셨는지 궁금한데. 이 베테랑은 이 극장에서 보는 영화였던 거죠. 네, 맞아요. 이 아무래도 저는 네. 집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추석 특선 영화 이제 TV에서 틀어주는 영화들을 봤었는데 네. 이 베테랑에 이 정혜인 씨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이 베테랑이 저는 범죄 영화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혜인 씨가 여심을 흔든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럼 아직 안 보신 거죠? 네. 제가 그럼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정혜인 씨가 이 영화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는데 네. 우리 수민 씨가 안 봤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탄탄한 연출과 재미있는 영상미를 좀 보면서 영화계가 점점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면 좀 안 될 텐데 조금 더 잘 나가서 더 많은 투자금을 얻고 이런 영상미가 훌륭한 영화들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새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죠. 뭐 평소에 책을 많이 읽었던 저 같은 다독가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이제 명절에 조금은 드디어 내가 못 읽었던 책을 다 읽고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좀 소소하게 여가를 즐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과 좀 소망이 커졌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인기가 올라간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밀리의 서재 같은 디지털 서적을 가지고 있는 어플들이 좀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요즘은 또 오디오북까지 있기 때문에 혼자 오디오북 틀어놓고 힐링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기에다 뭐 집에서 OTT나 유튜브 참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이때 막간을 활용해서 저희 팍스탁도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 되지 않을까 자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절이 끝나고 정말 현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계좌 잔액을 확인할 때이겠죠. 조카들 용돈도 줬을 것이고요. 뭐 식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고 거기에 교통비 또 어마어마하게 들었겠죠. 또 여행을 가신 분들이라면 숙박비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가 감시센터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제사용품으로 24개 품목을 조사했는데요. 이때 바로 추석 3주 전보다 11개의 품목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제품 같은 경우가 이 바로 참조기였다라고 하는데 29.3%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 후로도 시금치, 송편, 육아 등 순으로 이 제사 음식들의 가격이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뭐 저나 아직 어리신 분들은 요 제사 음식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덜할 것 같은데요. 어른들은 정말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부담이 느껴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정말 어릴 때는 못 느꼈던 명절의 부담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런 순간에서도 빵끝 웃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3사 매출이 평균 1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연휴 내내 여러분 너무나 더웠죠. 이제야 뭐 오늘부터 어제부터 막 추워지기 시작했고 연휴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 기간 동안 또 덥기까지 했습니다. 그 기간에 집에서 밥을 해먹고 매번 이럴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가족들이 단체로 이 백화점으로 피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된 건데요. 근데 저는 어쨌든 백화점을 가도 뭐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제가 그렇다고 뭐 명품을 막 살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백화점 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공감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울렛조차도 매출이 굉장히 올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파가 몰린 거에 비해서 매출 자체가 굉장한 효과를 내진 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울렛 자체에서 이름 좀 날렸어야 했던 효자 상품, 바로 코트나 패딩이 좀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코트나 패딩, 이 더운 날씨, 연휴 동안 너무 더웠는데 그 시기에 코트 패딩 살 생각 아무도 못했겠죠. 그러면서 이 아울렛의 매출이 좀 떨어졌던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명절 트렌드 굉장히 달라졌는데요. 이 명절 트렌드가 달라지면서 명절 앞뒤로 여행 관련주가 굉장히 잘 나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명절이 끝나기는 했지만 요 뒤로도 아직까지 여행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 많다라고 하니까요. 이제 명절 트렌드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좀 해볼 만한 테마들도 또 속속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명절이 끝났으니까 이 헬스케어 같은 안정적인 테마들의 눈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는 거 추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명절 트렌드 바뀌었다 이런 얘기 했지만 다시금 우리 소비 패턴도 다시 잡아오는 시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명절 정말 이제 확실히 마무리하면서 월요일을 시작해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이 시간 잘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 주사인 볼트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되지만 바로 이어서 우리 수민 씨가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시간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공부도 재밌게 하자. 딱딱하게 느껴졌던 경제 이슈들 말랑말랑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민이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이 수민이 시간,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이죠. 이제는 익숙해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렵게만 느껴졌던 단어들, 이슈들 모두 말랑말랑 재미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는 바로 가격 탄력성인데요. 이 가격 탄력성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면 물건을 덜 산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가격 탄력성이라는 중요한 개념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제 공부의 필수 중 하나인 가격 탄력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탄력성이라는 이 쉬운 단어조차 어렵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탄력성, 우리 고무지우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탄력성이 고무지우개다라는 말 어떤 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가격 탄력성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탄력성이 쉽게 말해서 이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은 얼만큼 변하는가 이런 수치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물건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덜 사게 되고 가격이 내리면 더 많이 사게 된다.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이 가격 변화에 우리 소비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탄력성입니다. 이 쉬운 이해를 위해서 고무지우개를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지우개 사용할 때 탄력성이 높으면 말랑말랑해서 잘 변하고 탄력성이 낮으면 딱딱해서 잘 변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높고 낮음의 탄력성 이렇게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 탄력성은 수치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1% 오를 때 수요가 1.5%가 줄어들게 된다면 이 상품의 가격 탄력성은 1.5가 되는 겁니다. 이때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되면 가격 변화에 이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1보다 작으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치로 알아보니까 아직 조금 어려우시죠? 이렇게 커피와 500원,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이 가격 탄력성을 쉽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커피 자주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침 루틴 중에 하나가 이 모닝커피 마시고 시작하는 것인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엔 동네 카페도 많고 유명한 프랜차이즈도 많고 이 우리가 평소에 이용하는 커피들의 가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커피숍에서 이 커피 가격을 500원 올렸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500원 정도면 뭐 그냥 내고 내가 가던 데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500원이나? 나 1200원 커피만 마시는데 1700원 되면 메리트 없어. 나 다른 곳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같은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상이 제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커피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가격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커피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가격 탄력성이 낮으신 분들 500원 정도는 더 낼 수 있지. 커피는 매일 먹는 거니까 내가 가던 데 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랑말랑하게 잘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500원을 더 내면 고무줄기가 말랑말랑해져서 다른 커피로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500원이 있는 게 나는 괜찮아. 그냥 이걸 계속 이용할래. 딱딱한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탄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가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가격 탄력성이 재화마다 또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재화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요. 또 다른 재화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는데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필수재와 사치재, 이 두 가지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이런 필수재들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항상 구매해야 되는 제품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사치재, 고급 자동차를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요. 가격이 오르거나 내렸을 때 정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인 거죠. 우리가 사치재를 평소에 가격이 낮으면 구매하고 가격이 높으면 구매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선택이 갈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치재에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를 하지 않는 모습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도 가격을 인상하게 될 때 이 상품이 얼마나 필수적인가 또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말해서 필수재인가 사치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도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커피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만약에 커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른 브랜드의 커피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커피, 대체재가 많다라는 의미겠죠. 대체재가 많으면 수요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그럼 다른 커피 마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것들 카페에서 주력 상품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특별한 맛의 커피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정판 커피, 정말 특별한 원두로 만든 커피를 파는 카페에 내가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다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도 이 재화는 더 이상 커피가 아니라 내가 찾고 있는 정말 특별한 커피가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게 돼도 가격 탄력성이 낮아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오게 됩니다. 이 가격 탄력성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왜 알아야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가격 탄력성이라는 수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용되는 걸까? 조금 감은 잡았는데 어디에 이용되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기업과 정부에서 이 가격 탄력성을 정말 열심히 이용을 합니다. 먼저 기업의 경우를 볼 텐데 우리가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 높은 재화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손님들에게서도 정말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서 빠르게 가격을 변동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커피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나에게 왔던 손님들이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가격을 조정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때도 이 탄력성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담배는 탄력성이 낮은 편에 속하는 재화죠.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더라도 쉽게 소비를 줄이지 않는 재화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담배세를 인상해도 이 세금 수입이 줄지 않겠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각국 정부에서 담배세를 사용해서 세수를 보충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 기업과 정부가 가격 탄력성을 정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탄력성이 높은 제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정말 탄력적으로 이 세금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정부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과 정부가 이용하는 것은 알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 볼 수 있는가,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떤 모습들로 이 가격 탄력성이 나타나고 있었나, 이 부분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휘발유입니다. 이 기름값인데 여러분이 자동차로 운전할 때 기름값이 오르면 나 운전 안 해야겠다, 기름 안 넣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우시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기에는 이 차량을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휘발유나 경유 같은 필수 에너지원, 이런 것들의 가격 탄력성은 낮은 편인데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더라도 대체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 재화가 이 가격 탄력성의 실제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커피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커피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다른 브랜드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커피는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높은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폰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을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폰은 탄력성이 낮은 제품으로 설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소비자가 아이폰은 다른 제품으로 대체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돼도 여전히 아이폰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추구해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시간에 따라서도 탄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지출을 많이 줄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상품에 대한 대체재도 많이 생기게 되고 소비자들 또한 그 가격에까지 익숙해지게 되면서 소비가 점점 안정화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가격도 너무 비싸고 조금 낯선 제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구매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전기차의 가격 탄력성이 높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제품에 적응도 해보고 이 세금으로 지원도 나오게 되면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 전기차의 가격 탄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정말 많은 예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휘발유부터 커피, 핸드폰, 그리고 전기차까지 가격 탄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예시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가격 탄력성 이해가 되셨을런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리면 수요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또 늘어나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재밌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오늘의 수민이 시간이 정말 뿌듯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 계속해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원 씨, 오늘 이 수민이 시간을 통해서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우리 주원 씨 말랑말랑 딱딱한 가격 네. 탄력성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말랑말랑한가 딱딱한가를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수민이 시간, 우리 주원 씨와 함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굿모닝 인베스테이너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저희가 여기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다음에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